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고 이성균 씨 사망 이후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이 뒤따랐죠.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관련 보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재발 방지책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 이미 이렇게 예고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미리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마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라는 책을 또 펴내기도 했던 분인데요. 안준형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준형입니다. 네. 마약 사건을 상당히 많이 수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까지 담당하셨던 거였습니까? 예, 제가 마약 사건을 정확히 세본 건 아닌데요. 네. 한 1년을 돌아보면서 좀 대충 세보니까 정식적으로 수임하지 않은 자문 사건들까지 하면 1년에 한 100건이 좀 넘더라고요. 예. 1년에 100건요? 예. 특히 작년 올해 좀 마약 사건 검거율이 좀 많다 보니까 저도 좀 수임하게 된 사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년에 100건 어떻게 다 걸어가요? 또 어떻게 하세요? 모든 사건이 다 막 크고 굵직한 사건은 아니고요. 중간에 가벼운 사건들도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변호사님 모시고 고 이성균 씨 관련해서는 좀 짧게만 여쭤보겠는데 하여간 쭉 그 진행 과정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워낙 실시간으로 다 언론에서 중계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약 변호사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죠. 일단 좀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연예인의 수사는 저도 이제 연예인 사건이나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사건들을 담당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일단은 변호인이나 피의자도 접근하기 어려운 수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거든요. 흘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아니면 언론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변에 대한 양성, 음성 결과. 그렇죠. 모발에 대한 양성, 음성 결과는 본인한테도 안 알려주고 저희 변호인들한테도 안 알려줘요. 결과가 나와도?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줍니까? 양성이 나오면 은근슬쩍 얘기를 하긴 해요. 소변에서 양성이 나왔으니까 자백하세요. 그래. 정식 통보는 안 합니까? 정식 통보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언론 보도는 탄다고? 실시간으로 언론에 나오죠. 오늘 국가수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이었다, 음성이었다 이런 보도를 나오니까 변호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는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보죠. 그럼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들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 고 이성균 씨 수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어떤 피의 사실 공표 내지 이제 그 흘리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아니면 언론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보도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또 대중들이 연예인 특히 연예인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마약 사건을 좀 지나치게 보도를 자세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봐요. 좀 선정 보도가 있죠. 네네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고 이성균 씨 수사, 고 이성균 씨 관련 보도로만 좀 국한해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좀 그간의 관행 한번 좀 전반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모셨는데. 일단 그 연예인 마약 수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 일반 마약 사범과는 좀 다른 수사 행태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까? 꼭 연예인뿐만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가 된 사건들은 언론에서 경찰서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가면 이미 경찰서 입구에서부터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된 사건은 좋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건들보다 조금 더 무리하게 좀 강하게 수사를 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한 사건인데요. 연예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된 마약 사건이었어요. 그럼 통상 마약 사건의 경우에 소변이나 모발에서 음성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는 더 이상 소변 모발 채취는 끝나죠.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의뢰인 같은 경우는 모발을 3번이나 채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는데도 2번이나 더 채취를 한 거죠.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아마 언론에 좀 나왔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발을 채취할 때 한두 개 뽑는 게 아니에요. 보통 100모에서 200모 정도를 뽑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3번이나 한다고 생각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죠.
압박도 아프기도 하겠네요. 너무 아프죠. 예. 피도 나요. 뽑을 때. 100물을 뽑는다고요, 한 번에? 100개 넘게 뽑아요. 예. 하나씩? 네네네. 그리고 100번을 뽑는다고요? 네, 핀셋을 이렇게 뽑고 머리를 이렇게 쥐어 뜯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뿌리 끝에서 자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목하고 있는 사건은 목은까지 꼭 채취를 해야 된다. 이래서 자르게도 못하게 하고 뽑아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과거 그 가수 구준엽 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좀 그거 좀 그러니까 잠깐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이때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음성 판정이 나왔던 거 아니었습니까? 나왔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면서요. 네, 구준엽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특별히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뭐 결정적인 혐의가 있어서 조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좀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인 제보로 사건이 이뤄졌다고 들었거든요. 제보로? 네. 그래서 뭐 영장 없이 나와서 소변을 임의 제출 요구를 했고 음성이 나왔음에도 뭐 주기적으로 와서 몇 차례 더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나 이런 좀 비공개된 장소에서 소변을 채취한 게 아니라 뭐 주차장에서 채취를 한다거나 주차장에서요? 네, 주차장 차량 뒤에서 뭐 채취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변 채취를 주차장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요새는 그런 일은 잘 없고 대부분 이제 경찰서로 같이 이동을 한 다음에 소변 채취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옛날 사건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뭐 노상에서 채취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최근에 권지용 씨 수사고 어찌 보면 비슷한 패턴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마약 사건의 좀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마약 투약은 당사자들이 아니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이 제보만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또 수사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변이나 모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요. 그다음에 연예인이다 보니까 일반 마약 사범에 대해서 과도한 언론 플레이, 피의사실 누설 이런 것들이 좀 횡행한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보도도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경찰의 이런 어떤 그 마구잡이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무리한 어떤 그 수사 정보 누설에 따른 결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본인들이 수사 정보를 뭐 누설하거나 유출했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뭐 이런 국가수 감정 결과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의건 뭐 아니면 실수건 어쨌든 경찰의 정보가 유출된 거는 맞죠. 마약 사건 관련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네, 언론 보도가 아무래도 뭐 클릭 수가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인지 자극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마약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앉아서 투약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마약을 매개로 뭐 파티가 이루어진다거나 뭐 성관계가 이루어진다거나 또 여러 명이 같이 투약을 한다거나 이런 기타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마약을 투약한 사람의 직업이 뭐더라. 그 사람이 뭐 어떤 성병을 가지고 있다더라. 뭐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렇게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좀 지나치게 보도가 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역시 선정성 팔기 위해서. 그렇죠. 혹시 그 변호사님 그 뇌 속에 이건 너무 심한 보도들이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어요? 네, 제가 뭐 최근에 했던 사건인데요. 그 마약 투약자들 중에 에이즈 환자가 있었어요. HIV 감염자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저도 몰랐고, 뭐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몰랐는데 그게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마약 투약자들 중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왜냐하면 그 피의자의 가족들도 모르는 내용인데 그런 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분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힘들었습니까? 엄청 수치스럽고 힘들어했죠. 그래요? 가족한테까지 숨기고 싶은 정보잖아요. 그거는 지금 기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발품 팔아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뭐 수사 내용이나 뭐 아니면 경찰한테 들었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 마약 사건에 경찰이 더 집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승진 이런 게 걸려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성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낸 수사관이 특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발 건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 뭐를 다 평가하겠지만 단순히 적발 건수가 많은 것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일반인들 10명 잡는 것보다 연예인을 1명 잡았을 때
언론이나 성과가 훨씬 더 크게 인정이 되겠죠. 쉽게 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그렇죠. 예. 그러면 성과를 더 준다. 그렇죠. 성과 점수를.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연예인이면 당연히 유명이니까 사회적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사건에 지금 더 집중을 한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떠한 그 간접적인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제보나 네.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립니까? 대부분 마약 사건들이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판례가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는 소변이나 모발에서 검출이 안 되더라도 명확한 진술만으로 투약이 유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 판례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고 또 마약 사건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다 보니까 네.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들어와서 사건이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피해자가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보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제보에 기대서 수사를 하는 건 연예인뿐만 아니라 어떤 마약 사건이건 다 뭐 비슷한 현실입니다. 그럼 피해자가 아닌 누가 제보를 합니까? 흔히 얘기해서 저희는 이제 공적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예.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합의를 볼 수가 없어요. 수사 과정이나. 예. 그래서 양형을 위해서 수사 협조, 수사 제보라는 걸 흔히 공적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하거든요. 같이 마약한 사람이 그쵸. 자기 어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네. 자기가 뭐 제보를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워낙 많은 공적이나 제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 중에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죠. 네.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선 어느 게 진실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 제보만 믿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근데 고 이성균 씨 사건 같은 경우 어찌 본다면 시작이 그 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제보자가 처음에 이제 경찰에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성균 씨에 대한 뭐 혐의나 이런 걸 제보를 했기 때문에 네. 흔히 이제 얘기하는 전형적인 수사 공적 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막판에 그 녹취록도 막 전문이 공개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 녹취록은 뭐 수사기관에서 흘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그 제보자 쪽 측에서 기자 쪽에 넘어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추측하세요? 네. 근데 워낙 사생활의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보도되어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그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하고 재발 방지책도 지금 아마 요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네. 지금 무리한 수사 근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번 정부의 기조 자체가 마약과의 전쟁이고 과거에는 마약팀이 없던 일선 경찰서까지 전부 마약 전담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많이 마약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라든지 뭐 사생활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뭐 바람은 좀 마약을 투약자들과 좀 판매나 유통하는 사람들 좀 구분해서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수사나 처벌이 좀 이루어지는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말이죠? 짧게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흔히 저희가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독은 엄연한 질병이거든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법을 어긴 사람들인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도 그러니까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거의 지금 그러니까 그 등한시되고 있다.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약자들에 대한 치료나 재활 혹은 재발 방지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나 좀 격려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일반 마약 사범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준형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